예, 오늘 제가 이제 글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러 왔는데, 이 뭐 새벽부터 글쓰기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우리 대표님 잠깐 얘기했는데, 이 그룹, 이 회사의 어떤 기업 문화, 어떤 핵심 가치 이런 게 아직 좀 정립이 안 됐다. 단기간에 그 급격하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정비가 좀 안 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그렇죠. 양적으로 막 팽창하다 보면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러면서 언뜻 생각이 난 건데, 저는 이제 기업에서 한 17년 근무를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8년 있었고, 그 근무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느낀 거 한 3가지. 이 3가지는 조직이 좀 더 창의적이고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글을 잘 쓰게 만들고 이제 말을 잘하게 만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잘 들어주라는 겁니다. 제가 신입사원 때 사원부터 대리 말년까지 대우증권이라는 회사에 있었는데, 상사를 잘 만났어요. 그분 한 분 밑에서 계속 있었는데, 그분의 뭐 가장 큰 장점은 잘 들어주는 거였어요. 들어주기가 뭐가 그렇게 어렵냐? 실제로 잘 안 들어줘요. 이유는 2가지예요. 다 바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다 알아요.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됐고, 그래서 결론이 뭔데?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요점만 말해. 말을 꺼내면 다 알아요. 무슨 말을 할지. 근데 사실은 그 말 속에서 그 어떤 해법을 찾거나 아이디어를 얻거나 하는 것보다는, 말을 들어줌으로써 그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줌으로써 그 사람이 자기를 드러낼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주면 더 잘 자기를 드러내려고 스스로 노력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저는 그 뒤로 그런 분을 별로 못 만났어요. 그 뒤에 이제 회장 비서실에 가고 청와대에 가고, 청와대 가보니까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2분 다 말 들어주는 분 남이에요. 유일하게 약점이에요. 2분 다 경청이 안 돼요. 김대중 대통령은 시계에다 경청이라고 쓰고 다녔어요. 본인이 알아요. 계속 듣지를 못해. 계속 막 생각이 나. 말을 듣다 보면. 그러니까 말을 중간에 자르게 되고, 무슨 말 할지를 다 아니까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그러니까 자꾸 노무현 대통령은 더 심하고요. 말을 하는 분이지 이렇게 듣는 분은, 문재인 대통령은 정반대예요. 제가 5년 동안 비서실장 모셔봤는데, 그분은 정말 말을 안 하세요. 계속 들으세요. 근데 듣고 나서 자기 마음대로 하세요. 노무현 대통령은 말을 안 듣는데 어떤 얘기하는 걸 귀담아 들어요. 절대 흘려보내지 않아요. 정말 그래요.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누가 와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논리로, 자기 주장으로 덮어요. 논쟁을 해요.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이겨요. 이기고 자기가 이기잖아요. 지고 간 사람, 뭐 외교안보 수석이다 그러면 그거 외교부 장관 전화를 하죠. 큰일 났다고, 빨리 들어오라고. 대통령한테 다시 장관이 올라가요. 2번째 누가 똑같은 사안으로 또 올라오면 노무현 대통령은 고집 안 해요. 그것 때문에 오셨냐고, 알았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래요. 내가 또 고집을 피우면 앞으로 얘기를 안 할 거 아니냐고. 얘기를 안 하면 내가 장관 수석들을 쓰지를 못하지 않냐고. 뭐하러 거기 있냐고. 말해봤자 소용없는데 누가 말을 하겠냐고. 그래, 난 2번째 얘기하면 무조건 듣는다고. 그렇지만 정 내 말이 옳다 싶으면 들어주는 척하고, 예를 들어서 저한테 전화해요. 장관이 얘기하는 그 연설문 그렇게 바꿔주세요. 그렇게 하고 연설 현장에 가서는 그냥 해버려요. 정말 자기가 꼭 해야 될 얘기면 해줘요. 그래도 고쳐줬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들어줬다는 게. 근데 그분은, 제가 신입사원 때 만났던 분은 뭔 얘기를 해도요, 와, 그런 게 다 있냐, 넌 그런 걸 어디서 배우냐,
야, 그 진짜 좋은 생각이다. 야, 그거 한번 해보자. 야, 우리만 듣기 아깝다. 야, 옆에 부서 내가 모아줄 테니까 너 옆에 가서도 한번 얘기해. 그리고 그걸 해요. 하고 나서 실패하면 자기가 책임을 져요. 성공하면 공을 나눠줘요. 그러니까 마음껏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그분한테 얘기하려고 그분 밑에 있는 5년 동안 공부를 제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책을 읽다가 뭐 재밌는 걸 보면 내일 이분한테 가세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그분이에요. 그분한테 얘기하려고 휴가 때도 어디 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인가 기업문화에 대해서 그런 게 있답니다. 기업문화. 그게 89년 뭐 이런 때라 기업문화가 막 우리나라에 이제 개념이 소개됐을 때 그런 게 다 있냐. 그리고 내가 그거를 가서 막 논문을 찾아보고 그런 거 휴가 때. 사람은 자기 존재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보다 나은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떤 자기를 드러냄으로써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그러고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그걸 통해서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는 게 사람이구나. 내가 그때 절실히 느꼈어.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구나. 근데 우리 사회가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 첫 번째가 그거고요. 근데 실제로 그분은요, 아는 게 전혀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들어주기 굉장히 편한 입장이셨어요. 뭘 얘기를 하면 정말 깜짝깜짝 놀라셨어요. 그게 진짜였어요. 근데 이게 알면서도 들어준다는 건 정말 인내와 이걸 정말 많은 걸 필요로 해요. 알면서 모른 체 한다는 거. 제가 프로와 아마 차이를 보면 제가 대화의 희열이라는 프로그램에 그 패널로 한 10회 정도 나갔는데 유희열 씨가 메인 진행자였어요. 항상 게스트가 한 명 나오죠. 그 사람하고 한 7시간 얘기를 해요. 방송은 70분 방송되는데 7시간 얘기를 하는데 이미 그 사람에 대해서 인터뷰한 것도 다 찾아보고 다 알아요. 그리고 대본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지를 알아요. 그래서 저는 얘기 답변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표정이 시큰둥해지는 거예요. 또 저 얘기야? 그 뒤에는 이거 나올 저 얘기 할 텐데 그걸 다 아는. 근데 그 표정이 카메라에 다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가들이 들어가면 제발 표정 좀 그렇게 짓지 말고. 근데 그게 더 중요한 게 이게 말하는 사람한테 영향을 줘요. 말하는 사람이 그 리액션을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유희열 씨는 다 나보다 더 잘하는데 막 처음 듣는 것처럼 막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 막 책상을 치고 웃고 막 이러는 거예요. 정말 가증스럽다는 느낌. 근데 그게 프로구나. 정말 자기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알쓸신잡에서도 그런 역할인데 내가 볼 때 알쓸신잡에는 진짜로 모르는 것 같아. 이거는 몰라서 모르는 거고. 근데 대화의 희열에서는 다 알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잘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너무 뻔한 얘기인데 제가 청와대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제일 윗분이 제일 많이 알아요. 뭐 대표님이 제일 많이 알아요. 그래서 뭐 지식이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경험이 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구성원 중에. 근데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대표님 아는 게 아는 거에 다예요. 이 조직 안에서는. 다른 거 많이 알아봤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홈그라운드예요. 누구나 어웨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대표님이 제일 많이 아는 거예요. 생각이 서로 다르죠. 다른데 대표님이 아는 게 이 조직 안에서는 가장 정답에 가까워요. 그런데 이 가장 많이 아는 이제 그룹에서는 회장,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근데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조금씩 덜 알아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만큼 알아요. 그 아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임원회의가 있고 부서장 회의가 있고 수석 보좌관 회의가 있고 회의가 있어요. 아는 걸 서로 공유해요. 그 회의에 못 들어가면 몰라요.
그래서 이 청와대도 있어 보니까 대통령이 제일 많이 알고요. 그 다음 비서실장, 그 다음 수석, 그 다음 비서관, 그 다음 행정관이에요. 행정관이 제일 말단이에요. 근데 그 행정관이 대다수예요. 행정관이 거의 인원으로 따지면 90%가 넘어요. 그리고 일하는 사람은 행정관이에요. 그 위는 뭐 하는 사람이냐? 감독하고 고치고 지적질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 초안을 쓰고 일에 착수하고 일의 전체 그걸 만드는 사람은 회사에서도 사원 대리 과장이에요. 부장부터는 그걸 가지고 고치고 검토하고 지적하고 부하를 육성하고 이런 역할이에요. 그리고 지시하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문제가 있는 게 위에서부터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초안을 안 써요. 기한문을 안 써요. 어떤 일에 착수하기 위한 기획서라든가 뭐 제안서라든가 이런 거를 위에서 쓰면 밑에 사람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위는 지시만 하죠. 쭉쭉쭉쭉 내려와요. 자기 아는 거를 내려오는데 내려오면서 아는 게 점점 줄어들어요.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의도하지 않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과정, 맥락, 의미, 목적, 취지 이런 게 생략이 돼요. 결과만 전달이 돼요. 직접 들을 때는 그걸 다 알면서 들어요. 컨텍스트를 알아요. 근데 밑에 전달할 때는 텍스트만 전달해요. 아, 우리 대표님이 이렇게 하래. 이것만 하지 자기가 이렇게 들으면서 느꼈던 이런 것들을 전달이 안 돼요. 그거는. 그 맥락이 전달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대통령한테 직접 들으면 대통령 표정을 보고 말을 들으면서 내가 뭘 느껴요. 아, 대통령이 지금 이런 심정이고 이런 거고 이게 지금 중요한 거고 뭔가 내가 대통령이 말하지 않은 빈칸을 나 혼자 채울 수 있게 돼요. 행간을 읽어요. 그 상태에서 내려와. 근데 나는 행간을 전달하진 않아요. 전달할 방법도 없어요. 그냥 대통령이 말한 텍스트만 전달해요. 그런데 마찬가지예요. 행정관이 또 듣고 누군가가 또 밑에다 전달할 때는 또 자기가 들은 것만 가지고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한테 직접 들은 경우, 그 다음에 전화로 구술을 받은 경우, 지시를 받은 경우, 대통령이 메모를 해서 나한테 전달한 경우, 최악의 경우는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대통령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이렇게 하랍니다, 이렇게 전달하는 경우. 그거는 차라리 메모는 대통령이 직접 쓴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면 내가 뭔가를 읽어낼 수 있는데 이미 한 사람이 해석을 거쳐버렸어. 그 사람이 편집해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생생한 생각을 내가 전달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일은 내가 아는 만큼 잘할 수 있거든요. 아는 걸로 일하는 거거든요. 쓰는 건 더 그렇죠. 근데 제일 모르는 사람이 일하고 쓴다는 거. 이게 조직에 이걸 뭐 아이러니라고 해야 되나, 그 김영삼 대통령이 아이롤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한번 웃겼잖아요. 역사의 아이롤이라고. 근데 내가 그분 비웃을 입장은 못 되고요. 저도 그 영어를 못하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의 문제예요. 단지 알면 일을 잘하고 잘 쓴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알면 일의 주인이 돼요. 왜 주인이 된 줄 아세요?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은 연설비서실 한 사람 오라고 그래라. 그러면 연설비서관이 가죠. 어느 부서 누구 오라고 그러면 부장이 가는 게 예의죠. 부장이 가요. 그러면 그 부서의 장이 가죠.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저한테 물어봤어요. 자네가 쓸 건가? 그래요. 알아요. 비서관이 안 쓴다는 거. 행정관이 쓴다는 거. 자네가 쓸 건가? 그래요. 아니요. 그러면 근데 왜 안 나? 그래요. 아니 쓸 사람이 아니고 자네 이거 듣고 가서 왜 또 전달하고 그렇게 일을 하나? 쓸 사람이 듣는 게 제일 좋지. 그 사람이 들어야지. 근데 그럼 내가 이제 머쓱해가지고 내려가죠. 그래서 대통령이 부릅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가서 직접 듣죠. 듣고 내려오면 그 사람이 그 글을 제일 잘 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 그치지 않아요. 내가 듣고 내려와서 전달을 하면 입이 나오고 인상을 써요.
행정관이. 내가 일을 하는데 왜 얘가 와서, 내가 지금 대통령 일하는 사람인데 청와대 그거 하러 왔는데 내가 비서가 시사발이야? 근데 왜 얘가 듣고 와가지고 나한테 전달을 해? 또 내가 쓰고 나면 얘가 가서 보고할 텐데 나는 뭐야? 내가 비서관 따까리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대통령이 직접 불렀어. 집에를 안 가요. 집에를 안 가고 막 나라의 운명을 짊어지고 지내요. 아니 사람은 그래요. 왜 대통령이 자기한테 얘기해줘? 자기는 알아요. 대통령이 나를 믿는다는 거. 믿으니까 나한테 직접 얘기하는 거야. 못 믿으면 비서실장한테 하죠. 챙겨서 보고해달라고. 행정관을 어떻게 믿고 행정관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믿고 얘기해줬는데 말짱 이상한 거 갖고 왔어. 아무래도 경험이 없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럴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못 믿으니까 더 위한테 얘기해요. 그리고 위에서 내리고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다시 올라오면서 검토 과정을 거쳐요. 그게 검토된 걸 내가 받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직이 있는 거고. 근데 대통령은 그냥 행정관 너를 믿는다. 너 할 수 있다. 네가 하면 내가 받겠다는 거야. 그거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믿어준 사람한테 보답하려고 하는 거. 그 믿음에 배신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그 고마운 거예요. 나를 믿어준 거에 대해서. 내 존재를 인정해 준 거에 대해서. 행정관 배지도 않죠. 대통령이 어떻게 행정관하고 직접 얘기를 해요. 제가 김대중 대통령 모실 때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비서관도 상대 안 해요. 대통령이. 해봤자 주로 비서실장이고 수석 한두 명이에요. 그게 이제 문고리 권력인 거고. 근데 일할 사람한테 직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1호가 노무현대도 심지어 수석 보좌관회의를 생중계해라. 비서실 내 전체. 수석들이 막 난리가 나요. 보안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고. 예? 전체 생중계하면 행정요원들까지 다 들을 텐데 그거 밖에 나가서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노무현 대통령 그래서 밖에 나가서 문제될 건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면 되지 않냐고. 그리고 얘기 못할 게 뭐가 있냐고. 아니 국민은 알 권리가 있고 주인인데 주인이 알아야지. 주인한테 몰래 해가지고 이 안에서 뭐 쏙다가게 뭘 하겠다는 거냐고. 비밀이 어딨냐고 이 사람. 다 역사에 남은 기록으로 남는 건데. 다 얘기하라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일은 그 일을 하지 말라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 해야 되거든. 딱 수석 보좌관에 갔다 와가지고 어이 비서관들 모여. 자 받아 적어. 비서관이 또 수석회의 갔다 와가지고 어이 행정관들 모여. 받아 적어. 이게 권력이에요. 여기서 권위가 나와요. 사실 그게 제일 커요. 근데 만약에 생중계를 해버려봐요. 실시간으로 다 똑같이 알아버려. 관계가 역전돼요. 오히려 밑에 행정관 비서관들이 수석을 야 저것도 대답을 못해. 왜 이렇게 대통령 앞에 벌벌 떨어? 나만 또 못하네 보니까. 내가 실컷 자리 정리해주니까 그거 갖고 저렇게 버벅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의 끝나고 내려와서 뭐 얼굴을 못 뜨는 거야. 평등해진 거야. 아는 게 권력이고 아는 게 힘, 아니 아는 게 돈도 되고. 근데 그게 똑같아진 거예요. 그때는 그야말로 그 똑같아진 토대 위에서 같이 경쟁하는 거예요. 똑같이 알고 그 상태에서 누가 더 창의적으로 누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느냐 경쟁하는 거예요. 정보와 지식 격차가 구조적으로 있는 상황에서는 그게 원천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 밑에는 시키는 일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들고 모르는데 윗사람이 한 얘기에 매이는 거죠. 그 사람 이 요구에 도달하면 내일이 끝나는 거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건데 결국은 수석 보좌관이 실시간 중계 못했어요. 그거를 하자고 그러니까 얘기를 안 넣은 거예요. 수석 보좌관이 때 따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통령한테. 그 수석 보좌관회의가 제일 중요한 회의인데 청와대에서 그게 완전히 무력화되는 거예요.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거를 이제 안 하기로 했는데 저는 그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하고 두 번째로 활발하게 공유하는가. 이게 시스템화 되어 있는가. 시스템이 아니고 생각이 그렇게 되어 있는가.
따로 한 사람 불러가지고 너만 알고 있어. 내가 너니까 얘기해줘. 이거 자기 라인 만들고. 아는 걸로 하는 거죠. 사실은요. 저는 인사고과에 머릿속에 갖고 있는 인사고과에 대한 생각도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로 뒤에서 딱 쳐다보면서 알았어. 그때 보자. 고과철에 보자. 인센티브 저거 책정할 때 보자. 그거 아니에요. 그 아는 거에 차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고 나는 그걸 몰라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일하는 척 해야 되고 그 사람 앞에 가서 싫어도 웃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공개하라는 거죠. 공개하는 거 모여 앉아서 사실 다 얘기해요. 나 이렇게 너 보고 있다. 아래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뭐가 기분 나쁘고 화가 나고 뭐가 싫고 누가 믿고 이거 그냥 넣어놓고 하지 말고 공개해야죠. 그거 안 하면요 근무 시간 자리에 앉아 있는데 일하는데 머리 안 써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퇴근하고 술 먹잖아요. 그거 풀려고 먹는 거예요. 그 너무 힘드니까 근무 시간에 막 그게 너무 시달리니까 그런 부정적 감정에. 근데 술 먹으면 그건 해소가 안 돼요. 더 강화돼요. 술을 먹으면 도와주거든 옆에서. 야, 걔 그것만 나쁜 거 아니야? 이런 적이 있어요. 아니 술 먹을 때 주로 뒷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조직 욕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더 강화가 돼요. 얘기 들어보니까 진짜 나쁜 놈이야. 다음날 보면 이제 어젯밤 술 먹으면 들은 얘기 다 생각나고 진짜 좀 혼자 미워할 때는 미안했는데 다 미워한다는 걸 알았어. 이게 이제 자기도 이 몸이 상하고요. 조직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거 다 풀고 회사에서는 뭔가 이렇게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데 자기 머리를 써야죠. 그래서 이게 전부 이제 그게 얼마나 투명하게 이렇게 자기를 알리고 또 위에도 자기가 가진 지식이나 경험이나 정보를 얼마나 잘 알려주고 공유하냐. 적어도 직급 차이로 아는 거에 차이를 저는 두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누구나 똑같이 알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요. 제가 이 경쟁과 협력에 관한 부분인데요. 국민의 정부 때까지 주로 이제 회사 생활 내내 그랬고요. 어떤 경쟁이 그 조직의 어떤 성과를 만드는 좀 통로였죠. 경쟁을 시켜서 거기서 성과가 나오게 만든. 뭐 우리가 인사고과하고 인센티브하고 뭐 승진제도 있고 다 그런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런 제도만이 아니고 사실 우리는 매일 경쟁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 누군가는 혼나고 누군가는 칭찬받거든요. 누군가는 인정받고 누군가는 소외되거든요. 그게 매일매일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상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경쟁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경쟁에 전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동료가 적이 돼요. 이게 뭐냐면 동료의 불행이 내 행복이 돼요. 그래서 누구나 내가 상사에게 뭐 안 좋은 소리를 듣거나 이런 길을 좋아할 사람은 없죠. 근데 조직 안에서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항상 비교가 되고 비교되는 상황에서 누군가는 상대적으로 잘못하는 사람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니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남이 누가 되면 다행인 거죠. 그 사람은 힘들지만 나한테는 다행이죠. 이거를 매일 되풀이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신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죠. 남의 불행이 내 행복이 되는 상황. 또 하나는요.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는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눠주지 않아요. 그리고 나눠줄 기회가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런 통로가 막혀 있어요. 각자 자기 길을 가기 때문에. 이걸 해소하는 방법은 같이 모여서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실제로 제가 신입사원 때 그 현장을 그 지하 운전기사 대기실에서 봤어요. 운전기사 대기실은 경쟁하지 않더라고요.
이게 참 그때가 90년인데 1990년인데 부서장이 직급이 차장이었어요. 근데 차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때 IMF 씨앗, 외환위기 씨앗이 그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니 차장들한테 그 르망 그 차를 한 대씩 주고 그때는 운전을 아무도 못하니까 운전기사를 다 하나씩 부셔줬어요. 근데 운전기사가 낮에는 할 일이 없죠. 출근시키고 퇴근시키는 것만 하니까 하루 종일 지하 그 운전기사 대기실에서 자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 나오는 업무용 차량 순번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는 위아래도 없고 누구한테 뭐 인정받고 뭐하고 이런 평가도 없고 내가 그걸 보고 저 유토피아다. 내가 그걸 꿈꿨어요. 야 이런 유토피아를 언젠가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조직에서 그런 힘을 가지면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드디어 연설 비서관이 됐을 때 연설 비서관실은 비서동에 있지 않았어요. 본관 대통령 직무실 옆에 있었어요. 유일하게 그 본관 2층에는 대통령 직무실과 우리 방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도에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영향을 안 받아도 돼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관 4분, 행정요원 1분, 저까지 해서 우리끼리. 그래서 이 실험을 한 거예요. 우리 협력과 연대로 살자. 경쟁하지 말자. 그럼 어떻게 하면 그냥 일을 같이 하자. 각자 일하지 말고 같이 일을 하자. 우리의 일은 글 쓰는 일이니까 초안을 누군가 쓰되 그 초안 쓰는 데는 공들이지 마라. 쓸 수 있는 만큼만 써라. 대신에 모여 앉아서 그걸 같이 고치자. 그래서 같이 고친 결과물은 누구의 것도 아니다. 대통령한테 칭찬받건 혼이 나건 누구 좋고 누구는 나쁘고 없다. 그리고 누구는 집에 일찍 가고 누구는 집에 늦게 가고 없다. 아니 같이 고쳐야 같이 집에 가는 거예요. 우리 항상 5명이 몰려다니니까 텔레토비들이라고. 밑에 비서동에서 쟤들은 왜 이렇게 매일 5명이 퇴근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으러 가고 5명이 항상 같이 다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저 5년간 그렇게 했는데 1년 딱 그렇게 일을 하고 나니까 나머지 4년은 날로 먹었어요. 왜 그러냐면 고칠 게 없어졌어요. 왜 고칠 게 없어진 줄 아세요? 2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실력이 똑같아진 거예요. 여러분들 1년간 5명이 매일 하루도 안 모이는 날이 없어요. 모여 앉아서 고치는 거야. 근데 그 실전에서 배우는 거예요. 아 이렇게 고칠 수 있네. 이렇게 하니까 더 좋네. 저런 생각도 있구나. 옛날에 제가 국민의 정부 때는 경제연설만 썼어요. 경제연설만 쓰는 행정관이었어요. 외교안보 통일 정무 이런 하나도 몰라요. 볼 기회도 없고 내가 그걸 볼 시간도 없고 난 근데 경제만 쓰면서 제가 어떻게 경제연설을 잘 쓰겠어요. 근데 배울 기회가 없는 거야. 이제 비서관만 아는 거죠. 이 연설을 다 보니까 이게 비서관이 고치는 거예요. 비서관은 외교안보 통일도 알고 정무도 알고 경제도 알고 이걸 갖다 이렇게도 놓고 이렇게도 하는 거예요. 이게 비서관도 부하가 엄청 걸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5명이 모여 앉아서 같이 해보니까 물론 저도 초안을 썼어요. 비서관은 고치는 사람이 아니니까. 원래는 4명이 쓰면 비서관이 앉아서 고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신이 없었어요. 솔직히. 경제연설만 쓰다가 내가 외교안보 통일 연설을 비서관 됐다고 어느 날 갑자기 직급이 어떻게 실력을 늘려요. 그러니까 나 자신 없다. 같이 나도 초안 쓰겠다. 그래서 5명이 5분의 1씩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실력이 똑같아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경쟁할 때는 자기 실력을 안 나눠줘요. 많이 가진 사람께 적게 가진 사람을 안 흘러가요. 근데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같이. 또 하나 이유는요. 우리가 이제 글을 고치는 경우는 2가지인데 하나는 실력 있는 사람이 실력 없는 사람 걸 고쳐요. 그건 당연히 고쳐야죠. 다른 경우 하나는 누가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다름의 문제예요. 생각이 달라. 그런 경우에는요. 직급이 높은 사람이 직급에 낮은 사람 걸 고쳐요. 근데 이 2가지 경우 다 밑에 사람은 기분이 안 좋아요. 자기 생각이 틀리지 않았거든. 기분 나쁘죠. 어디다 대고 빨갛게 고치고 지는 뭐 알아? 지 맘대로 지 생각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내가 설사 틀린 걸 고쳐도요 기분 좋은 사람 없어요. 어따 뭐 이렇게 지적질이야. 왜 그러냐면 글이라는 게 내 자존심이거든요. 내 생각이고 내 의견이고 이거에 침해하는 얘기거든요. 그거다 대고 막 난도질을 하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나의 인격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사람이요, 내가 힘이 없다고 하는 거, 지적받는 거, 이런 것은 내 몸이 뭐 약하다 이런 거 별로 자존심 안 상해요. 근데 내 생각의 수준을 가지고, 내가 아는 거, 지식의 수준을 가지고 뭐라 그러면요 기분 나빠. 근데 같이 모여서 하면요 누가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지적질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배워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스스로 합의해요. 스스로 동의해요. 해보면 알아요. 아, 이 5명이 하다 보면 처음에는 논쟁도 하고 찌그럭찌그럭 해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 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에 암묵적 합의가 이루어져요. 모아져요. 모아지니까 일이 그때그때 끝난 거예요. 그게 축적이 되면 그게 이제 문화가 형성된 거고 어떤 가치가 만들어요. 우리는 글을 이렇게 쓴다. 우리는 방향이 이런 거다. 그거를 어떻게 말로 설명은 안 됐는데 이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걸 알고 그런 배경을 가지고 글을 써요. 생각도 그런 방향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고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효율이 최고예요. 4년간 그냥 실력도 되고 어떻게 써야 되는 줄 아니까, 그러니까 이게 일로 따지면 일하는 방식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누가 지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계속 뭐 잔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알아서 해. 알아서 할 수 있는 실력도 있어. 다 배워서 알아. 그럼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더 잘해요. 자꾸 이렇게 지적하고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거기에 딱 매이는데 그렇게 무기력을 학습하게 돼요. 그 이상 못해요. 근데 그런 자율권과 재량권을 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으면 자기가 막 상상하고 자기가 더 창의적으로 막 일을 해요. 그게 이제 5명이 모이면 5명이 산술적인 합으로 낼 수 있는 더 좋은 결과물을 내요. 그래서 결과물도 좋아. 그런 과정에서 배워. 실력이 향상되고 스스로 성장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야말로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를 아끼고, 가장 핵심적인 건요,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집보다 편해져요. 직장이. 정말 그걸 나타내는 게 토요일 일요일 날 다 나와요. 집에 있으면 와이프 눈치 봐야 돼.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혼나잖아. 근데 우리 조직은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도 돼요. 정말 자기답게 살면 돼요. 자기답게 살라도 되는 조직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를 포장하거나 숨기거나 이렇게 하면 일이 안 끝나요. 자기의 단점도 드러내고 오늘 자기 컨텐츠 안 좋으면 안 좋다고 해야 누군가가 그걸 보완해줘야 우리가 같이 집에 갈 수 있어요. 일을 해보니까 있는 그대로 드러내줘야, 그걸 자꾸 숨기려고 그러고 포장하려고 그러면 더 꼬여요. 그걸 찾아내는데 힘이 들고, 그래서 일이 안 끝나. 왜 그러면 나 혼자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누군가가 메워줄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믿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단점을 드러냈다고 그 사람이 내 약점으로 잡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평가하고 이거 안 하거든요. 오히려 그걸 메워주고 도와주고 하는 관계라는 걸 알고,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래야 같이 지배를 가죠. 그리고 같이 대통령한테 칭찬을 받죠. 그러니까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런 입장이라는 걸 서로 알기 때문에 안심하고 자기를 있는 그대로. 근데 여러분들 그냥 회사에 와가지고 자기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살면요, 회사가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냥 하기 싫으면 싫다고 그러고, 못하겠으면 못하겠다고 그러고, 못하겠다고 그러면 누군가가 그거 해줘요. 근데 맨날 그러지 않죠. 사람이는 절대 안 그래요. 도움을 받으면 도움을 주려고 그래요. 내 걸 누군가 고쳐주면 나도 남 고쳐주려고 그래요. 인간은 정말 그래요. 그게 한 번, 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계속 같이 사는 입장에서
남이 고쳐줄 건데 뭐 난 대충 해버리기 이럴 사람은 정말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조직에서 도태시켜야죠. 저는 심지어 인사고과도 같이 토론했어요. 같이 모여서 인사고과를 왜 해요? 더 좋은 성과를 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일종의 수단이지 그게 무슨 목적이 아니잖아요. 모여서 하면은 지난번에 A 받았던 사람 어차피 상대평가를 해야 돼요. 그건 룰이 그러니까. 근데 A 받았던 사람이 또 A 받겠다고 안 해요. 근데 이미 A 받을 사람 또 받아야 돼요. 이미 다 알아요. 5명이면 1등부터 꼴등까지를 5명이 매기는 순서가 똑같아요. 그러면 항상 그대로 고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매일 A 받는 사람이 A가 그렇게 뭐 즐겁겠어요? 당연한 거지. 그러면 뭐 C, D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일할 막 나겠어요? 또 해도 C, D인데 순서 안 바뀝니다. 조직에서 되게 제가 보니까 사원대리 시절이 평생 가요. 임원까지 가요. 정말 그래요. 내가 이렇게 쭉 직장생활 해보니까 결국은 그게 계속 가요. 격차가 더 벌어지면 더 벌어졌지 역전이 쉽지 않아요. 아, 우리 정 감독이 글쓰기 얘기를 하고 아, 제가 이건 잠깐만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 이게 여러분들이 너무 경청을 해줘가지고 제가 좀 잠깐 착각했어요. 본분을 지금 망각했는데 시간이 아니, 시간 넉넉합니다. 시간 넉넉합니다. 그래요? 네. 사실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것만 되면 글쓰기는 자동으로 돼요. 글쓰기를 3개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글쓰기는 오늘 이제 여기 오려고 하면서 아침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 트위터에 오늘 아침에 올렸어요. 다른 말로 내가 늘상 하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다는 거예요. 3가지가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샤워를 하면서. 첫 번째는 일단은 글감을 만들어야 된다. 내 의견, 내 생각, 내 주장 이거를 만드는 게 첫 번째죠. 그게 첫 번째 단계로 그게 필요하고 두 번째 단계는 내 안에 아무리 그게 있어도 그것을 길어 올려야 돼요. 있는 걸 표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세 번째 단계는 글은요 내가 표현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내 글을 읽는 사람이 읽고 나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게 글쓰기의 완성이에요. 그거 하려고 쓰는 거예요. 그게 보고서가 됐건 제안서가 됐건 기획안이 됐건 다 그렇죠. 반응을 일으켜야 돼요. 그럼 마지막 3번째 단계는 잘 전달을 해야 돼요. 내 것을 그 사람이 잘 받아갈 수 있게 3번째 단계가 필요한 거죠. 첫 번째 단계, 내 것을 만드는 단계에서 필요한 것들. 첫 번째가 질문이고요. 두 번째가 관찰이고요. 아까 정 감독도 관찰을 얘기했고 두 번째가 관찰이고요. 세 번째가 모방이고요. 네 번째가 경험이고요. 여러분들이 언제 내 생각이 만들어지는지 생각해보면 돼요. 그러니까 모방이고 그 다음에 경험이고 그 다음에 5번째가 저는 공감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짤막짤막하게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공감이고 6번째가 언제 생각이 많이 습관이고요. 마지막으로 몰입이에요. 그러니까 질문, 관찰, 모방, 경험, 공감, 습관, 몰입이에요. 왜 이렇게 제가 이거는 글을 한 20몇 년 쓰면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글 쓸 때 자기한테 묻고 자기한테 답하는 거예요. 일기를 하나를 써도 오늘 뭐 했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보고서 쓸 때 내가 아는 거 쓰는 거 아니에요. 상사가 알고 싶어 하는 거, 상사가 궁금해 하는 거, 상사의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그 질문을 할 수 있으면, 물을 수 있으면 써지는 게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질문을 했을 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명한 것을 그대로 안 받아들이고 거기에 왜 저렇지?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거기에 의문을 달면 내 생각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모르는 것을 물었을 때도 내가 뭔가를 알았을 때 내 글감이 만들어지고요. 누가 하는 말, 어디에 써놓은 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내가 반문을 하고 정말 그래요? 왜 그래요? 이랬을 때 또 내 생각이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질문이 저는 그래서 저는 하루에 하나씩 저한테 질문해요. 이것에 대해서 누가 나한테 내 생각이 뭐예요?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답하지? 이것을 하루에 하나씩 생각해봐요. 근데 질문도 내가 만들고 답도 내가 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는 지금까지 쭉 써왔어요. 블로그에도 쓰고 홈페이지에도 쓰고 트위터에도 써왔어요. 그러면서 질문함으로써 내 생각을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내 생각. 여러분들 그냥 버스 타고 가다가 지하철 타고 가다가 누가 나한테 우리나라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답하지? 그때 답하는 한 줄. 우리나라 교육 개판이라고 생각. 그거 자기 의견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면 돼요. 좀 더 생각하시고 왜 개판이라고 생각하지? 이유를 생각해보면 돼요. 근데 이유에 대한 누가 근거를 달라면 뭐라고 달지? 사례 같은 게 뭐가 있지? 이렇게 이제 생각해보면 생각이 깊어지는 거고 거기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질문을 하는 거 이게 저는 이제 생각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관찰은요. 결국은 관심 갖고 뭘 봤을 때 나의 관점이 생겨요. 관찰하지 않으면 내 관점은 안 생겨요. 예를 들어서 세월호가 저기 어떻게 됐지? 세월호에 대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볼 때 세월호에 대한 내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죠. 보는 것까지 거기까지가 내 생각의 영토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그 다음으로 관찰을 넘어 상상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관찰인데 근데 제 경험으로는 관찰에도요. 이 보는 방식에도 여러 방식이 있죠. 깊게 들여다볼 수 있어요. 그런 관찰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떤 원리라든가 본질이라든가 이런 거를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넓게 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야가 넓은 사람이 있어요. 보는 방식이 넓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멀리 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항상 전망하려고 그러고 예측하려고 그러고 예상하고 그러다가 이제 막 해안을 갖게 되고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은 뭘 꼼꼼하게 봐. 꼼꼼하게 보면 디테일도 강해지만 꼼꼼하게 보는 데서 통찰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보는 방식은 정말 다양한 방식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고정관념, 선입견 이걸 뒤집어 보면 나만의 또 생각을 역발상이 가능해지는 거. 이게 모든 것은 결국 생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는 거고 이 어떻게 보느냐는 보는 방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김대중 대통령은 항상 뭘 볼 때 다각도로 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다각도로 본 결과를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말이건 글이건. 항상 한 면만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그걸 첫째, 둘째, 셋째. 노무현 대통령의 방식은 인과관계를 따져보는 방식이에요. 뭔 일이 벌어지면 이거를 이 벌어진 이유와 원인을 찾아 들어가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 들어가. 인과관계를 따져가면서 이 일이 미칠 영향과 파장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찾아 들어가요. 이 방식으로 모든 사안을 봐요. 그리고 항상 반대편을 보려고 그래요. 내가 진보면 보수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보수 생각을 보고 그 보수의 생각을 내가 평가해요. 그래서 일리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은 일리가 있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것을 흡수할 건 흡수하고 반박할 건 반박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 생각을 만들어요. 그게 그분의 보는 방식이 딱 인과관계 따지는 거하고 반대편을 보는 거. 저의 보는 방식은요. 저는 훈수듯이 보려고 해요. 대통령이 불러갔어. 뭘 물어봐. 저는 항상 답변을 못해요. 머릿속이 하얘져. 근데 내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는 생각이 나요. 이거 이렇게 대답하면 됐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저 회의 때도 그래요. 무슨 아이디어를 모으자고 자 모이세요 그러면 나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게 없어. 근데 누군가가 아이디어를 얘기를 해요. 저 정도는 나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머릿속에 없는 게 아니었어.
저걸 얘기할 걸 나도.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또 생각이 안 나. 근데 그 사람이 또 얘기를 해. 그럼 또 후회. 다음에는 얘기해야지.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요. 그 사람을 봐요. 회의를 갈 때 그 사람을 봐. 맨날 아이디어 내는 사람. 쟤 또 이번에 뭐라 그럴까? 그럼 생각이 나요. 그럼 그 얘기를 내가 먼저 해버리는 거야. 그 방식 진짜 좋아요. 그게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당사자가 되면 생각이 안 나요. 훈수도듯이 옆에서 비껴서서 보면 보여. 당사자가 아닐 때 나는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남한테 남이 뭐 상담을 해주면 말 쉽게 잘해요. 정리를 졸가리를 잘 타줘. 뭐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야 그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그건 내가 당사자가 아니어서 그래요. 당사자는 그걸 못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두면 돼요. 그러다 내가 이제 어떤 회장을 모실 때 청와대 나왔다가 야 임마 너는 무슨 네가 컨설턴트야? 너 이렇게 맨날 문제를 진단만 하려고 그래. 너를 내가 쓰는 이유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 문제를 제기하거나 아니면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거나 두 개 하라고 너 갖다 놓은 거야. 너 맨날 앉아갖고 이래서 일어났고요. 뭐 이게 문제 이러고 막 그게 뭐가 필요해. 내가 필요한 것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필요한 거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네가 해결하는 해법을 내놓는 그게 필요한 거야. 너 두 가지만 해. 진단하지 마. 진단할 필요 없어. 일어나면 그냥 해결해. 나는 그게 이제 당사자가 돼야 그 해결이 돼요. 내일처럼 느껴져야 그래야 이거 문제 일어나겠구나 문제의식을 가져요. 주인이 돼야. 근데 나는 그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면은 그걸 분석하고 진단하고 이런 일만 하고 앉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방식에도 여러 방식이 있고요. 나는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모방은 저는 뭐 독서도 우리가 독서하는 것도 모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중에 우리가 토론을 하는 것도 남의 의견을 듣고 이런 것도 거기로부터 뭔가를 내가 모방하기 위해서 모방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모방은 모든 것이 다 모방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모방의 방법을 내 생각을 많은데 어디 쓰냐? 발터 베냐민이 그랬거든요. 글쓰기는 세 단계다. 1번 음악의 단계, 건축의 단계, 직조의 단계. 음악의 단계는 구상하는 단계고 건축의 단계는 구성하는 단계고 직조의 단계는 글을 쓰는 단계다. 집필하는 단계다. 저는 구상하는 단계에서는 딱 하나만 해요. 책의 목차를 봐요. 여러분들이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의 키워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키워드를 예스24나 교보문고 검색창에 쳐보세요. 그게 제목에 들어가 있는 책들이 쭉 떠요. 그 책에 한 3권, 5권의 목차만 보세요. 그 목차의 한 줄이 내가 써야 될 글의 아이디어가 돼요. 내 글의 제목이 되고 주제가 되고 핵심 메시지가 돼요. 저는 항상 그래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항상 떠올라요. 목차를 보면 나는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다. 구성의 단계에서 저는 딱 2가지예요. 그 키워드가 제목에 들어가 있는 칼럼을 한 3편 읽거나 동영상 강의를 한두 개 들어요. 동영상이 긴 거 안 들어요. 한 15분짜리 한두 개 듣거나 칼럼을 한 3개 읽어요. 읽으면 중간 목차가 다 떠올라요. 이러이러한 그러니까 이 개요가 짜져요. 그래 개요가. 여러분 해보세요. 그때 그게 다 저는 그걸 모방이죠. 모방. 남의 걸 갖고 와가지고 그걸 베끼는 건 아니에요. 내 나름대로 재해석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보고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듣고 내가 생각해서 내 걸 내놓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표절이 되거나 되지는 않아요. 근데 모방은 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책을 읽는 과정도 다 그러고 다 그런 거예요. 책을 읽을 때 난 무조건 한 챕터를 읽으면 다음 챕터로 안 넘어가고 넘어가기 전에 떠올려봐요. 이게 무슨 내용이었지? 그럼 뭔가가 떠올라요. 떠오르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그럼 나는 여기서 이걸 읽고 나서 내게 뭐가 만들어졌지? 어떤 뭐 느낌이 들거나 내가 아니면 모르던 걸 알게 된 게 뭐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무슨 해법 하여튼 뭔가 깨우침이 있었거나 내가 하여튼 얻은 게 뭐지 이거 읽고 나서 그거 찾으려고 하면요 다 찾아져요. 그럼 그게 이제 내 생각이 되는 거죠. 내가 되는 거죠. 다 그 모방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경험은 당연하죠. 모든 경험은요 모든 우리가 뭔가를 겪은 것은 그 과정에서 얻은 게 있어요. 교훈이 있고 시사점이 있고 거기서 느낀 게 있고 거기서 깨달은 게 있고 거기서 배운 노하우가 있고 모든 경험은 어떤 식으로든지 내 생각을 만들어요. 근데 그거는 생각하는 사람한테만 만들어져요. 반성적 사고를 하고 그걸 복기해보고 난 이 경험에서 뭘 느꼈지? 뭘 얻었지? 그래서 시도하거나 도전하는 것은 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 말씀드릴 것은 이제 습관인데요. 습관이죠. 공감. 공감은요 이런 거예요. 생각이 난 언제 만들어지냐면 누군가에게 감정이입되고 역지사지 할 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이코패스는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거든요. 사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더 나아가서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 난 생각 못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여기서 무슨 새로운 서비스나 어떤 제품을 만들려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뭘로 힘들어하고 뭘 필요로 하고 그 사람들의 심정이 어떻고 그 사람의 입장이 어떻고 처지가 어떻고 사정이 어떤지를 알아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게 안 돼요. 나 몰라라요. 내 일 아닌데야. 그러건 말건 신경 안 써. 그런 사람은 절대 창의적이지 못해요. 공감 능력과 창의력. 창의적이라는 건 자기 생각을 자꾸 만들어내는 사람인데 근데 조직에서 공감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을 잘 못 받아요. 이 자식은 사람만 좋아 그래요. 악착같이가 않아. 물불을 안 가리고 어떻게든 해내는 그런 맛이 없어.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그냥 달리는 사람이 주변에 관심을 안 가져. 근데 우리가 다 이게 불리해요. 질문이요? 질문하는 거 오늘 끝나고 여러분들 질문 얼마나 질문하는 거 전 세계에서 가장 두려워해요. 질문하면 자기는 질문을 못하면서 지금 허접한 저런 질문을 해요. 그래요. 아니 그 질문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자들도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 왔을 때. 관찰요? 관찰하면요. 야, 이 자식아, 너 이렇게 한눈을 팔아. 여기 주목! 자식이 집중력이 없어. 얘가 주의가 산만해. 이거 관찰이요. 내 방식대로 내가 보라는 데를 보는 사람을 조직에서는 이뻐해요. 저놈은 내 마음에 쏙 들어요. 근데 왠지 저놈은 나하고 엇나가. 나는 이렇게 보는데 자꾸 저 엄원대를 봐. 엉뚱한 소리를 해. 짜증이 나. 그러니까 조직에 제일 성공한 사람들은 윗사람이 보는 데를 잘 찾아나가지고 의중을 파악해가지고 거기를 같이 보고 그거에 도달하는 사람. 그래서 딱 답을 가져와. 이런 거 필요하시죠? 야, 너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돼요. 그러면 출세해. 근데 그 사람과 다른 생각은 안 나와. 그 조직에서. 그 사람을 뛰어넘는 생각은 절대 안 나와. 그 사람이 딱 맡고 있는 거야. 더 이상 생각하지 마. 여기까지야. 그리고 다른 생각하지 마. 내 방식대로 생각해. 자기도 모르게 그게 훈련이 된다니까요. 상사 생각대로 생각해요. 상사를 따라가요. 그걸 잘 따라가는 사람이 성공하니까 대표 생각 잘 읽고 가가지고 대표 생각에 빈칸을 대표도 완벽하지는 않죠. 근데 방향을 딱 읽고 거기 빈칸을 탁탁 채워줘. 그러면 이제 그게 최고인 거예요. 제 경험으로는 아무리 엉뚱한 거 갖고 와갖고 난 통과되는 거 별로 못 봤어요. 자식 말 이렇게 더럽게 못 알아듣는 정말로. 그리고 상사가 얘기하는데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만의 관점을 가지고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해보세요. 야, 이 자식 너 나가. 이 자식이 내가 말하는데 내 말 이상해? 내 말이 틀렸어? 이 자식이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 말에 토 달아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너만큼 생각 없는 줄 알아, 이 자식아? 자식이 이런 소리 들어요. 리액션이 좋아야죠. 막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흡수를 막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보는 데를 봐야 되는 거죠. 가리키는 데를 봐야 되는 거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우리 경험도요 안 해요. 시도하고 도전하면 손해예요. 시도하고 도전한다는 것은 사실은 그게 성공하면 회사에 엄청난 이익을 줘요. 그게 혁신이에요. 근데 그 확률이 되게 낮아요. 근데 그걸 시도하려고 하면 많이 해본 사람이 그래요. 그거 안 돼. 안 돼. 그 사람이 항상 이겨요. 그리고 나서 내가 뭐라고 그랬지, 자식아? 야, 안 된다고 그랬지. 그 사람이 원래 성공 확률을 한 97% 손에 쥐고 있는 사람이에요. 뭔가를 시도하고 도전하는 사람은 성공 확률 2% 3%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항상 져. 근데 지고 나면 야, 이 자식아, 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네가 책임져, 이 자식아. 항상 이런 처지에 처하게 돼요. 그러니까 미쳤다고 시도해요? 시도하지 않으면 경험이 안 생겨. 경험이 안 생기면 거기로부터 내가 얻은 내 생각은 없어. 시키는 것만 해.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그게 안전하죠. 근데 전반적으로 이게 우리의 생각을 만드는데, 우리 조직은 그냥, 우리 한국 사회는 특히 학교 교육 과정부터 그래가지고 그냥 장애물, 계속 장애물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리한 사회가 아니에요. 생각 없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영혼 없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사회예요. 제가 대표적으로 그래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대통령 연설을 쓴 거예요. 잘 받아 쓴 거예요. 막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뭐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지당한 말씀을 하니까 쓰는 거예요. 거기에 자꾸 의문을 달고 하면 못 쓰는 거예요. 그 습관과 몰입은요, 생각도 습관이에요. 노력이 필요해요. 자기가 생각이 잘 나는 장소를 찾아서요, 하루에 한 번은 그 환경에 자기를 노출하고요, 거기서 생각해야 돼요. 출근길이건 퇴근길이건 카페에서건 아침에 산책할 때건 습관. 왜냐면 뇌는 생각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습관이 들리면 생각해요. 처음에는 거부할 거예요. 근데 차라리 하는 게 편하겠다,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뇌가 생각할 때까지 그게 습관이 들린 상태. 아니, 가로주차되어 있는 차를 밀면 안 밀려요. 버텨요, 차가. 근데 한번 밀리면 술술 밀리거든요. 에너지를 안 쓰고 밀려요. 근데 이 밀리는 상태가 습관이 들린 상태. 뇌가 거부하고 저항을 안 해. 그냥 해야 되는 줄 알고 해. 그래서 그 자리 딱 가면 생각해요. 김훈 작가가 글쓰기 전에 막 연필을 깎는 거, 이회 선생이 글쓰기 전에 글 쓰는 옷으로 갈아입고 글 쓰는 방으로 가는 거, 이게 일종의 습관을 만드는 의식이에요. 자기만의 루틴이에요. 그게 있는 사람이, 공부도 그런 사람이 잘하는 거고, 공부도 다 하기 싫은 거니까. 그 습관이 저는 생각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고, 몰입은요, 제가 언제 생각이 잘 나느냐 보니까 절박할 때, 이걸 안 하면 큰일 날 때, 대통령 글을 쓸 때, 그때는요 그 하나만 생각해요. 다음 쓸 연설, 밥 먹을 때도 그냥 잠들기 전에 그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만 생각하면 그것에 몰입이 되고 답을 찾아요. 그건 절박할 때. 또 하나는 위험할 때, 위기일 때. 위기일 때도 저는 몰입이 돼요. 그래서 스스로 요즘에는 위기 상황을 만들어요. 모래시계를 딱 펴놓고 이 모래 다 떨어지기 전에 써야 되겠다. 그러면 얘가 딴 생각 하나도 안 해요.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모래 떨어지기 전에 다 써야 되겠다는 생각하고 위기의식을 가지고 몰입해요. 재밌는 거 할 때. 뭐 제가 다 얘기는 할 수 없고 재밌는 거 할 때 몰입해요. 그 다음에 내 관심사가 생겼을 때 거기 빠져들면 막 재밌고 막 몰입이 돼요. 제가 글쓰기에 관심을 가지니까 막 뇌과학이 궁금하고 심리학이 궁금하고 문학이 궁금하고 빠져드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더 막 빠져드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게 몰입이에요. 자기 관심사를 찾았을 때, 자기 어떤 화두 테마가 있을 때, 자기 목표가 있을 때도 몰입해요. 자기 꿈이 있을 때. 근데 이게 있는 사람이 생각하면서 살아요.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몰입하고 몰입을 잘하는 사람, 결국 생각한다는 건 몰입한다는 거니까. 몰입을 잘하는 사람, 습관이 들린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기 생각거리를 잘 만드는 사람들. 두 번째, 이제 그거를 표현한다, 끌어올린다. 아무리 그렇게 생각을 만들어 놔도요, 이것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죠. 끌어올리는 방법은요, 제가 제목만 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일단 쓰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쓰고 싶은 때 쓰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라는 거고요. 네 번째는 한꺼번에 쓰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여러 번에 나눠서 쓰라는 거고요. 이 네 가지가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주 쓰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주 쓰면요. 글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생각이 나오는 통로가 만들어져요. 자주 쓰지 않는 사람은 자기 검열이 세져요. 가끔 쓸 때, 가끔 생각할 때는 부담을 더 가져요. 욕심을 더 내요. 그 부담과 욕심이 검열을 세게 해요. 있는 것을 못 끌어올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주 하는 사람은 첫 번째는 익숙하기 때문에 두렵지가 않아요. 익숙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자주 하면요. 그것을 역으로 좋아하게 돼요. 좋아해서 자주 하는 게 아닌데 자주 하면 좋아하게 돼요. 좋아하는 것을 더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주 하면요. 자주 하게 되면 어쩌다가 한 번씩 좋은 게 얻어 걸려요. 그럴 때 자신감이 붙어요. 자신감이 붙을 때 그걸 더 하려고 해요. 자신감이 붙어요. 또 자주 하면요. 하여튼 자주 해야 돼요. 근데 자주 하는 방법으로 내가 이제 일단 쓰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요. 뭘 쓰려고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해요. 위에 상사가 언제까지 어떤 보고서 하나 쓰세요. 그러면 일단 안 써요. 뭔가 이렇게 자료도 찾아보고 머릿속에 정리도 해보고 아니면 뭔가 이렇게 영감이나 해안이 떠오르기를 기다리고 이러면서 미뤄요. 그 쓰기 싫으니까 그런 거예요. 쓰는 게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근데 무조건 일단 써보세요. 일단 쓰면 한 문장이라도 떠오르면 일단 쓰세요. 하나도 안 떠오르면 못 쓰죠. 근데 한 문장을 떠오르면 무조건 일단 쓴다는 것을 저는 일단 써요. 한 문장을 쓰면 절대 한 문장에서 안 그쳐요. 여러분 틀림없어요. 한 두 문장, 세 문장까지는 써져요. 희한하게 한 문장만 떠올라서 시작했는데 일단 썼는데 두 문장, 세 문장이 돼요. 두 문장, 세 문장이 되면은 안도해요. 와, 여기다 살 좀 붙이면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때 안도했을 때 뇌는요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할 수 있어요. 불안하고 초조할 때 안 쓴 상황에서 걱정만 돼요. 그때는 막 코르티졸이 나와. 근데 뭔가가 될 것 같은 가능성이 보였을 때, 아 이대로 가면 쓸 수 있을 것 같을 때, 그때 막 도파민, 세로토닌, 의욕이 생기고요. 도전하게 돼요. 그리고 써두면은 일종의 그게 닻을 내리는 효과가 있어서 다른 일을 해도요. 얘는 계속 생각해요. 길 가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일단 쓰라는 거. 두 번째는요. 많은 경우 여러분들 써야 될 때 써요. 누군가가 쓰라고 할 때 써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쓰고 싶은 때 쓰시라는 거예요. 이때 쓰고 싶은 때 쓰는 것과 써야 할 때 쓰는 것은 이 써야 할 때 쓰는 글은 남이 나한테 주제도 정해주고 마감 시한도 정해주고 분량도 정해주는 글쓰기예요. 이걸 쓰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재미없어요 이거. 근데 내가 쓰고 싶은 때 쓰는 글은 내가 다 정하는 거예요. 내가 다 정했어. 근데 쓰고 싶을 때 제가 써놔 보니까 써야 할 때 쓰고 싶을 때 써놓은 거에서 다 있어요. 써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쓰고 싶을 때 써놨다가 써야 될 때 써먹으라는. 근데 이거 간단한 건데 그걸 안 해요. 늘 쓰고 써야 할 때 써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제 나이 정도 되면 이쪽이나 쓴 글의 분량은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근근히 그때 써야 할 때 항상 밀려서 써.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분량은 똑같은데 미리 그냥 쓰고 싶은데 제가 써놨다가 그냥 이걸 그대로 써먹는 거예요. 이게 더 많이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희한하게 쓰고 싶은 때 쓰면요 많이 쓰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축적이라는, 여러분들 경험해보셨죠? 축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더 쌓고 싶어요. 그 네가 본성이에요. 제가 경험해요. 그리고 축적이 일어나잖아요. 덩어리가 만들어지면 그 안에서 지들이 새끼를 쳐요. 융합이 일어나요. 그리고 덩어리가 만들어지면 표면적이 생겨서 생각이 와서 붙어요. 지 혼자 커져요. 정말 그래요. 어디에가 뭔가 써둔 게 있으면 축적이 일어나면 그때부터는요 쌓여요. 그냥 혼자 쌓여요. 그냥 뭘 봐도 생각이 막 나요.
내가 지금 본 것과 내가 써둔 것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써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축적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다 스쳐 지나가요. 그냥 눈이 쌀에게 와서 그냥 녹는 거야. 쌓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이게 덩어리가 커지면 표면적이 더 넓어지니까 더 많이 붙어요. 더 많이 붙으니 커지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져요. 근데 내가 그걸 느껴요. 써본 사람은 알아요. 하루에 쓰는 개수가 점점 많아져요. 제가 연초부터 트위터에 쓰기 시작했어요. 연초 해봤자 내가 1, 2, 3일은 놀았고 4일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오늘 아침까지 쓴 거 170 몇 개를 썼어요. 쓰면 쓸수록 더 써지는 게 쓰기예요. 생각은 하면 할수록 계속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그건 쓰고 싶은 때 쓰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죠. 누군가 쓰라고 그럴 때는 딱 그거 쓰고 끝이에요. 아 됐다 이제. 그리고 또 안 써. 그러다 누가 또 쓰라고 그러면 그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평소에 취미로 낚시하면서 고기 잡아놨다가 누가 요리하라고 그러면 거기서 쓰세요. 아니 누가 요리하라고 그럴 때 고기 잡으러 나가지 마시고 매번 그렇게 살지 마시고 인생이 달라져요. 자기가 막 성장한다니까요. 평소에 쓰고 싶을 때 쓰는 경우. 그 다음에 한꺼번에 다 쓰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일필이지의 부담이 글쓰기를 두렵게 만들어요. 한 문단씩만 쓴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그 덩어리를 나중에 조립한다는 생각으로 글을 쓰세요. 부담을 쓸 수 있는 만큼만 쓰고 다른 일 하세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한 덩어리를 또 만드시고, 한 덩어리 만들기 생각 안 나면 또 다른 일 하시고, 이 덩어리를 그래서 일단 쓰기를 해야 돼요. 착수를 먼저 해야 그게 가능해요. 조금씩 보태는 글쓰기가. 메모하세요. 저는 트위터에 쓰는 거, 블로그에 쓰는 거 다 메모라고 생각해요. 이 메모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요, 생각하는 거, 글 쓰는 거, 말하는 거, 이것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메모를 한다는 건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생각이 떠올랐다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메모를 한다는 것은 이걸 써먹겠다는 거예요. 써먹지 않을 걸 메모 안 하거든요. 떠오르는 게 없을 때 메모 못 하거든요. 그러면 떠올랐다는 것을 떠올랐을 때 메모를 해요. 근데 메모를 하는 사람은 이 떠올림을 즐겨요. 떠올리기 위해서 독서도 하고 학습도 하고 떠올랐을 때 메모할 수 있으니까 저는요, 칼럼 하나 읽으면 무조건 메모 하나예요. 그게 너무 즐거워. 내 걸 하나 만드는 게 즐거워요. 근데 그렇게 되면 칼럼을 더 읽고 싶어. 동영상 강의 더 듣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이 돼요. 학습하고 계속 생각하는 사람이 돼요. 메모를 다른 한편으로 메모는 써먹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써둔 게 있으면, 메모한 게 있으면 말하고 싶고 글 쓰고 싶어요. 써먹고 싶어요. 말하는 사람이 돼요. 글 쓰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저는 메모가 결국은 읽기, 듣기와 말하기, 쓰기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메모하는 사람은 읽기, 듣기를 열심히 해요. 독서도 하고 학습도 하고. 메모하는 사람은 말하기, 쓰기를 즐기고 잘해요. 그래서 이 평소에 이제 길 올리는 방법은 이 정도 말씀, 제가 다 얘기를 했는데, 일단 써라, 쓰고 싶은 때 써라, 생각나는 대로 써.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의 생각을 정리해서 정리된 거를 글로 쓰려고 해요. 이거 진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정리되지 않은 생각을 문자화 하시고 문자를 보면서 정리하시라고요. 머릿속에서 정리하려고 해요. 그거가 글쓰기를 방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는 만큼 두서없이 막 쏟아내는 거예요. 막 치는 거야. 그리고 눈으로 보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걸 앞으로 보내야 되겠네. 이거 첫 문장으로 쓰면 되겠네. 눈으로 보면서 정리를 하시라고요.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첫 줄부터 뽑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머릿속으로 정리 다 해가지고 개요 짜려고 하지 마시고, 다 쏟아내놓고 그거 가지고 개요를 짜시면 되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료를 눈으로 확인하고 요리를 하는 게 낫지, 머릿속으로 요리를 해가지고 내놓으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달하는 게 마지막 말씀을 마칠게요. 전달하는 것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결국 내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을 이제 전하는 거니까,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게 독자죠.
회사에서는 이제 보고를 받는 사람, 내 보고서를 읽는 사람, 아니면 뭐 어디 업체 제안서를 받는 사람. 저는 글을 쓸 때 첫 번째 독자를 특정해요. 한 사람 실존 인물을 정해요. 회사에서는 바로 이 상사겠죠. 대표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글의 성격에 따라 다른 거죠. 한 명을 정해요. 두 번째는요, 그 사람한테 말한다고 생각하고 쓰는 거예요. 저는 쓰면서도 계속 말을 해요. 중얼중얼해요. 그리고 쓰기 전에 산책하면서 일단 말해봐요. 말해봐요. 말이 하나도 안 나오면 그 쓸 준비 안 된 거예요. 근데 말을 계속 하다 보면 머릿속에 정리가 돼요. 엄마가 애 잔소리할 때 처음부터 정리돼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해요. 그러다 마지막에 이래요. 엄마 말하려 듣겠어? 그래서 그때 이제 정리된 걸 말해요. 첫째, 둘째. 처음부터 첫째, 둘째가 없었어요, 머릿속에. 그냥 화가 나고 막 해서 말을 했는데, 말을 막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알았어, 이제. 내가 얘한테 하려는 요점은 이거야. 정리를 딱 됐어. 졸가리가 타졌어. 그래서 첫째, 둘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해보면 정리돼요. 그러니까, 내 앞에 앉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내 독자한테 말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써요. 사전에 말도 해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 그 독자가 내 말을 듣고 일으킬 반응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써요. 이 내 말을 알아듣겠나? 내 말이 재밌어 할까? 솔깃할까? 내 말이 설득이 될까? 이걸 계속 생각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소리가 들려요. 아, 됐고, 결론이 뭐야? 야, 너 다짜고짜 이게 뭔 소리야? 천천히 좀 얘기해봐. 이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독자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소리가 들려요. 이런 상태가 되면 리액션이 좋은 사람을 앞에 두고 말을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독자를 머릿속에 앉혀놓고 쓴다는 더 중요한 의미는요, 그 독자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독자가 진짜 나한테 원하는 거, 독자가 기대하는 거, 이것을 생각하면서 쓰는 거고요. 내 글을 읽고 독자가 어떤 도움을 받고 어떤 것을 내 글로 인해서 얻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뭔가를 주려고 쓰는 거예요. 상사가 몰랐던 걸 알려주든지, 상사가 어떤 이런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쓰든지, 상사로 하여금 어떤 통찰을 일으키게 해주든지, 뭔가 주는 물건을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쓴다는 거죠. 그러려면 상사를 좋아해야 돼요. 좋아해야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고,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을 때 정말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런 상태가. 근데 그 물건을 단순히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잘 받을 수 있게 주는 거예요. 잘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되려면 그게 정확해야 되고요, 쉬워야 되고요, 명료해야 되고요, 간결해야 되고요, 잘 줘야죠. 장황하게 주면 안 되죠. 명료하게 줘야 되고, 지금 한 페이지 보고서로 줘야죠. 저는 한 페이지 보고서만 세 가지예요. 한 줄에서 시작해. 핵심 메시지에서 쭉쭉쭉 보태나가. 그러다 한 장이 차면 끝. 두 번째 방법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자원을 다 쏟아내. 막 30장이 많이 나왔다. 그 자료까지 다 붙여가지고 줄이기 시작해요. 반으로 줄여. 곰팡 줄이면 진국되듯이 한 장으로 딱 두르면 끝. 세 번째 방식은 목차 짜기 방식이에요. 두꺼운 책도 목차는 서너 페이지예요. 아무리 두꺼운 보고서도 한 장 목차 짤 수 있어요. 그 목차에 도저히 이거는 잘 못 목차로는 못 알아먹겠다 하는 하이퍼링크 달고 뒤에 별첨하고, 어쨌든 한 장 보고서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독자가 최대한 시간을 덜 뺏기고 명료하게 전달이 되고, 그거 정확히 해야죠. 이런 것들을 다 독자를 위하는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그 독자가 원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독자는요, 근거 알기를 원하고요. 근거. 그 다음에 선택지를 여러 개를 갖기를 원해요. 해법, 아이디어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이걸 했을 때 이익과 혜택? 이런 거 알기를 원해요. 이거 하면 뭐가 좋은, 이거 안 하면 뭐가 문제인데, 이런 거 원해요. 그 다음에 독자는 이 긴 보고서에 한 줄, 핵심 메시지가 뭔지를 확실히 알기를 원해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기를 원해요. 아니, 그런 것들이 다 독자가 기대하는 것들이에요. 잘못됐을 때 어떤 부정적인 내용도 담아주길 원해요. 잘 된다가 아니고, 잘못됐을 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까지도. 그리고 사례 같은 거 좋아해요.
과거 히스토리 좋아해요. 그런 것들을 다 독자가 원하는 걸 생각해서 빠뜨리지 않고 다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자를 위해 쓰는 건요. 독자가 내 글을 읽고 일으키는 반응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독자가 뭐 내 걸 읽고 지적을 하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그런다고 해서 그거는 당연한 독자의 권리예요. 그러니까 그것까지를 수용해야 내가 이 일을 계속하면서 발전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다른 거 하나는 독자를 위해서 이 틀린 게 없이 써야 된다는 거예요. 퇴고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퇴고라는 것은 결국 독자를 위해서 내가 공을 들이는 거예요. 퇴고를 한다는 것은 독자가 알아먹기 쉽게. 그래서 저는 하는 거 첫 번째, 제가 보고서 하나 쓰잖아요. 네이버 구고사를 열어놓고 단어를 최소한 한 장이면 5개 이상 쳐봐요. 더 좋은 단어가 있나. 그 독자에 대한 서비스예요. 더 맞는 단어를 찾아서 고쳐줘요. 발전이라고 쓰면 발전 쳐봐요. 발전, 발달, 진전, 진보, 융성, 도약, 성장, 성숙, 번영, 번성, 향상, 약진, 신장, 이런 유의어들이 국어사전에 다 있어요. 진보가 더 낫겠다. 약진이 낫겠다. 고쳐주는 거예요. 그거 독자의 서비스예요. 또 하나, 문장을 적어도 비문을, 문법에 맞지 않는 문장을 안 만들어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단문으로 써요. 그리고 항상 쓰고 나면 소리내서 읽어봐요. 소리내서 읽어서 술술 읽히면 문제 없어요. 그리고 군더더기를 최대한 빼요. 문장에서 없어도 되는 건 다 빼요. 이런 서비스를 하죠. 마지막으로 빠뜨린 게 없는지를 제가 알아내는 방법은요, 이건 저만의 비법인데, 여러분들 그 청와대 브리핑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참여정부,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홈페이지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도 홈페이지에 가보면 청와대 브리핑이 있는데 그 브리핑 아니에요. 사이트 전체 제목이 브리핑, 청와대 브리핑이라는데, 거기 가보면 대통령과 함께 읽는 보고서라는 코너가 있어요. 그 코너 안에 200몇 편의 실제 보고서가 있어요. 그 안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보고서가 있는데, 그 보고서가 참여정부 5년 동안 진짜 공들여서 뽑은 거예요. 수천 편이 뭐예요? 5년 동안 생산된 보고서. 그 중에 정말 엄선한 거예요. 이 보고서 최고다. 그 보고서를 보시고요. 그 보고서의 중간 제목에 있는 단어를 채집해 보세요. 70몇 개 단어를 채집할 수 있는데, 그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현황, 문제점, 해법, 기대효과, 이런 단어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양극화, 현황, 그 양극화자는 필요 없어. 보고서의 중간 제목들을 보면 양극화, 현황이라고 있으면 현황이라는 단어만 가져오세요. 저출산, 대책, 저출산이란 말은 빼고 대책이란 단어만 가져오세요. 그런 단어들이 70몇 개가 200몇 편의 보고서에서 채집이 돼요. 그 단어를 책상에 딱 붙여놓으세요. 어떤 제안서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그 단어의 조합이에요. 그 단어를 중간 제목에 넣어서 글을 쓰시면 돼요. 심지어 칼럼도 쓸 수 있고요. 다 쓸 수 있어요. 그 단어 앞에다가 내가 써야 되는 글의 주제에 맞는 앞에 내용만 쓰면 돼요. 뭐의 대책, 뭐의 현황, 뭐의 해법, 이런 것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일부 강연을 갖다 너무 훌륭하게 해주신 우리 강영 선생님께 다시 한번 박수 드립니다.